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강의 한 주 더 하게 되었네요.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서 인류가 흔들리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래도 잘 대처를 해왔고 조만간에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시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 5주차 시사국제무역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소비 증가율이 크지 않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정체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보시면은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혹은 0에 가깝고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산도 증가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그로 인해서 경제의 자립적 회복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처분 소득이죠.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고요. 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생산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가계 부담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이라든가 혹은 가계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소비, 쓸 돈이 없는 거죠, 가게에.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정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 일의 세 번째죠. 자산이익. 이익이 자산이익이죠. 부동산, 토지라든가 부동산, 이 자산, 토지나 부동산 혹은 주식으로부터 이익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자산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산이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가 증가를 하겠죠. 자산이익은 토지나 부동산 혹은 이 주식의 상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죠. 그러면 과연 토지 혹은 부동산, 주식으로부터 일반 개인 혹은 일반 가계, 민간 부분에서 이익을 얻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실시합니다. 2003년 10월 29 부동산 규제가 실시가 되고요. 그러면서 자산 수익은 감소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산 수익, 이익이 감소하니까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참여정부 시절에 실시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를 하거나 혹은 철폐를 해요. 하지만 그 부동산 경기는 침체 일로를 걷게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건설 경기도 침체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 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당연히 자산 수익, 자산 이익이 감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로 인해서 어떻게 소비는 감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 박근혜 정부는 무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능과 부패로 경기가 어떻게 실속하게 되죠. 완전히 경기를 망칩니다. 부동산 부양을 해요. 경기가 실속하니까. 어떻게? 빚내서 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가 증가해요? 부채가 엄청 증가합니다. 부채가. 앞에서도 잠깐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부채가 증가하니까 금융비용 부담이 엄청 크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자산이익은 2016년까지 크게 증가하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식인데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이 개인 투자가 개미라고 하죠. 보통 이 개인 투자를 갖다가 개미 투자라고 하는데 개미 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주식 시장에서 이익을 얻었던 그룹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가나 혹은 외국인 투자가였죠. 개인 투자가들은 사실상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토지나 부동산으로부터도 이익을 얻을 수가 없었고 크게 주식으로부터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는 증가할 수가 없고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가 실질소득, 그 다음에 이자율, 그 다음에 자산이익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실질소득이 사실은 어때요? 증가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크게. 어, 2016년까지 보면은 대량 실업이라던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못해왔죠. 자,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소비는 증가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저축하려는 성향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데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뭐예요? 개인 혹은 개인 그 가계의 금융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이죠. 실업 등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어떻게 소비는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이익도 증가하지 못했고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으로부터도 가계 혹은 개인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소비는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어, 자립적 소비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즉 경제의 자립적 회복 메커니즘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까지 작동하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 소득 구성, 실질소득 증가율, 이 표는 소득 구성 및 실질소득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질소득이라든가 등등 그 통계적인 그 자료, 팩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일반 그 민간의 가계의 그 소득 구성은 대부분이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그리고 이전소득,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소득을 보시면 예, 이 구성이 보면은 지금 감소해 오고 있죠.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죠.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영업이 등등 아주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뭐예요? 근로소득인데 이 근로소득인데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듯이 실업이라든가 등등 혹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소득은 감소를 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질소득 증가율을 보시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은 뚝 떨어졌다 회복을 합니다. 회복하는데 언제부터? 2012년부터 다시 요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엄청 돈을 풀어서 실제적으로 쓸데없는 4대강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그냥 돈을 풀으면 당연히 그냥 땅을 갖다가 파고 묻고 해도 거기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산 증가로 국내 총생산 증가로 이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대강에 엄청 퍼부었죠.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하지만 일반 개인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국내 총생산은 증가를 했지만 2013년까지죠.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기가 회복을 했다가
증가를 합니다. 국내 총생산은 이 당시에. 하지만 일반 민간의 가처분 소득, 즉 실질 소득은 감소를 합니다. 사실 물가 상승이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혹은 금융비용 부담 증가라든가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그 이후에 1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 쏟아부었지만은 그거는 그냥 명목적인 거고, 실질 소득은 증가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후에 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데, 무는 그 자체죠. 아무것도 사실은 한 게 없어요. 우왕좌왕. 그러다 보니까 실질 소득은 크게, 이 증가율이 크게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점점. 자, 총 가처분 소득 변화 추이를 보면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이 빨간 선 하나 보세요. 소득 증가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서 커야 이게 소득이 증가하는 건데, 보시면은 총 가처분 소득 증가율, 요거 빨간 선형입니다. 이거 단순화해서 제가 이거 만든 건데, 당연히 명목은 증가합니다. 소득은 당연히. 하지만 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요 총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어요. 이게 증가율이 아주 정체되고 혹은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감소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총 가처분 소득이. 자, 그리고 소득 격차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표는 소득 분위별 가처분 소득 그 비중을 나타내요. 비중.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은 좌측을 보시면 돼요. 이거 좌측. 9에서 10분의 비중이고요. 노란 거는 9, 10분의. 그러니까 상위 9분의와 10분의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요 파란 거는 8, 그러니까 10분의, 9분의, 8분의 상위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다음에 우측은 1분의죠. 1분의에 대한 가장 밑에 분위예요. 1분위와 최상층 10분위의 그 배수, 소득 격차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위에 두 분위, 9분위와 10분위가 어느 정도 차지하냐면은 65에서 66. 그러니까 위에 9분위와 10분위가 66% 이상을 그 전체 소득 중에서 이만큼을 누가 차지해? 위에 상위 두 분위가 전부 9분위와 10분위가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분위를 더 플러스해서 8, 9, 10분위가 몇 퍼센트? 전체 소득의 거의 어떻게? 90%, 85%에 가까운 소득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8분위, 9분위, 10분위가. 그 나머지 15%를 누가 사용해? 1분위부터 7분위에 가 차지한다. 그러니까 7분위, 1, 2, 3, 4, 5, 6, 7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15% 소득을 가지고 나눠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소득 격차가 즉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죠. 자, 상위 3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의 사람들이 가게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15%를 누가 나눠가죠? 나머지 7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에 있는 그 70%의 인구가 어떻게? 15% 가지고 나눠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15% 나눠서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눠서 그 15%를 사용하는데 쓸 돈이 있겠어요?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 소비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소비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소비가 증가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소득 격차로부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분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분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는 소득 격차로부터 소비가 증가할 수 없었던 그 이유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분의 하위 1분의 있죠. 1분의 2와 10분의 그 위에 상위 10분의에 해당하는 그 그룹과 1분의에 해당하는 그룹의 그 소득 격차, 수급 격차 보시면은 몇 배냐면은 91년도에 약 6배였어요. 6배. 6배였는데 얼마로 증가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약 65배로. 그러니까 91년도에 소득 격차가 1분위와 하위 1분위와 상위 10분위의 소득 격차는 6배 정도 됐어요. 6배 정도. 예를 들어서 하위 1분위가 1년에 1,000만 원 벌면은 91년도에는 상위 10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은 6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위 약 66배니까 67배에 해당하네요. 67배. 그러니까 1,000만 원 벌면은 6천만 원이 아니라 6,600만 원이 아니라 6억 6천만 원을 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이 격차가 엄청 어떻게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국내의 생산 증가를 소비 증가, 생산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정말 심각한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되어 왔다는 얘기죠. 격차가. 그 다음에 실업률도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요 실업률 증가합니다. 실업률 증가. 실업률이 요 빨간 게 전체고요. 요 전체, 요게. 그러니까 실업률은 99년부터 보시면은 이제 퍼센트니까 17년 1월까지인데 그 기간동에 보면은 전체의 실업률이 꽤 높습니다. 4%에 가까워요. 어쨌든 보시면은 4%면 매우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실업률이 크게 2008년 이후에 크게 증가했다가 약간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죠. 다시 이게 2008년 이 정도 끊어서 어느 정도 뭐 증가했다 하면서 감소하다가 다시 2012년 이후 2012년이죠. 2012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해요. 크게. 그러면서 4.8%까지 전체 실업률이 어떻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요 청년 실업률 있죠? 요 청년 실업률. 20세에서 29세 혹은 30세에서 34세 요 실업률 남자와 전체고 이거는 전체인데 20세에서 29세까지 혹은 30세에서 34세까지 전체인데 이게 상당히 높죠. 이 전체 실업률보다도 보시면은 8%대에 가깝다. 어떻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크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업률이 보시면 이거는 청년 실업률인데 20세에서 34세까지 99년부터 감소를 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어떻게 실업률이 증가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지수, 아파트 가격 지수, 어, 전국과 수도권이죠. 수도권인데, 실제적으로 요거는 그냥 지수로 본 거죠. 2006년을 100으로 봤을 때, 이 빨간 게 전국이에요. 빨간 걸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어요. 보면은 이게 빨간 거니까. 그러다가 2012년 지수는 어쨌든 이렇게 상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건 명목적인 거고요. 이 등락률을 봐야 됩니다. 실제를 어느 정도 그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 비율로 봤을 때 상승을 했는지를 어 이게 전국을 봤을 때 등락률이 이게 0% 떨어집니다. 이 보시면은 크지 않아요. 사실은 명목적인 건 증가해 왔지만 실제로 이 증가율은 크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3년 이후에 회복이 됩니다. 어느 정도 뭐 떨어졌다 그런 거 떠나서 어쨌든 그래서 이와 같이 좀 회복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빚내서 산 거죠. 빚내서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빚내서 샀으니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샀다. 집을 장만을 했다. 그러면 금융비용 부담 크죠. 자,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대출로 매입을 합니다. 그럼 매달 어떻게? 이자, 원금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쓸 돈이 없는 거죠. 쓸 돈이. 사용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소비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소비가 증가할 수 없었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주가지수 한번 볼게요. 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상승을 해 왔습니다. 이 코스피와 81년부터인데 쫙 이렇게 IMF 이렇게 뚝 떨어졌다 다시 이제 회복을 해요. 떨어졌다가 어쨌든 추세로 봐서는 금융위기 때 다시 2008년 금융위기 때 뚝 떨어졌다가 회복을 해 오고 있죠. 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해서 뚝 떨어졌지만 이와 같이 그러면은 어쨌든 오르고 내리고 상승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97년 IMF 위기 이후에 주가는 상승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코스닥은 뭐 정체 상태였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상승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라고요? 누가 이익을 다 가져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주식시장은 누군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그걸 누가 다 가져가? 이익을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가 대부분 가져갔어요. 개미 투자가는 거의 손실을 입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부터 자산이익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식으로부터도 자산이익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지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어서 투자 함수입니다. 투자 함수. 두 번째 투자 함수 소비 이론 보았고요. 두 번째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비 이론에 이어서 투자 이론, 투자 함수죠. 투자 함수.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늘어나겠죠.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당연히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니까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는 떨어져요.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요 이자율인데 요 표를 보시면은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이자율은 떨어져 왔어요. 사실은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자율이 추세로 봐서는 어쨌든 하락해 왔습니다.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 이자율은 하락해 왔는데 하락해 왔어요. 뭐 떨어졌다. 요때 약간 상승의 적이 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2008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졌다, 하락해 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져 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투자가 증가해야 되죠. 당연히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나가면 투자가 증가해야 돼요. 이것만 보면.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투자를 갖다가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산이 증가하지 못하고 소비 이론에서 보았듯이 그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고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산도 증가하지 못하고
생산이 증가해 투자를 할 텐데 앞에서 그런 소비 이론에서 설명드렸듯이 생산, 즉 생산 증가로 인해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죠. 그래서 이 밖에도 또 하나가 투자를 증가를 저지했던 것이 뭐냐면은 요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인데 자 이자율 하락과 미래에 대한 기대, 즉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면은 당연히 긍정적이면은 어떻게 투자는 증가하겠죠. 투자는. 그런데 뭐예요? 투자가 증가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불확실성과 불안입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가 이자율이 하락했는데 투자가 증가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인해서 투자가 증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볼게요. 여기서는 총 저축이 왼쪽 요거고요. 그 다음에 총자본 형성은 또 요 축은 10억 원입니다. 단위가. 요거는 퍼센트고요. 우측은. 그래서 총 저축은 보시면은 명목적으로 보면은 증가해 왔습니다. 저축이.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저축이 증가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총 자본 형성도 명목적으로는 증가를 해왔어요. 근데 이 명목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증가율로 보시면은 총 자본 형성, 즉 총 자본 형성은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냥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총 자본 형성 증가율 요거 보라색이죠, 보라색. 요걸 보시면은 2009년 이후에 증가했다가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강 국면이에요. 하강 국면 이렇게 하강 국면. 그리고 전체를 갖다가 선형으로 제가 환산을 해서 나타낸 건데 이 총자본 형성 증가율을 보시면은 9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체 내지 하강 국면이죠. 이와 같이 어떻게 투자는 크게 증가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장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장래에 대한 기대. 투자 이론에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장래에 대한 기대죠. 장래 기대. 장래 기대가 긍정적이면 어떻게 투자는 증가하겠죠. 설비 투자죠. 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뭐예요? 장래에 그 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때죠. 그때 설비를 투자를 합니다. 요 설비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것들이죠. 한계 등으로 인해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 예전에 비해서 이 불확실성은 사실 점점 더 커져 왔어요. 경제의 글로벌화라든가 경쟁의 심화라든가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봤던 이명박 정부라든가 혹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그 정책의 비일관성, 그 다음에 무능 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2008년에 금융위기라든가 등등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불안한 거죠. 기업은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뭔가 확신이 서야 투자를 할 텐데 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가지고 있던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아요. 따라서 어떻게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장래에 대한 기대는 저하 경향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03년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2003년에 12월 29일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 하면서 건설 경기가 뚝 떨어집니다. 부동산이 경기가 나빠지면서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이명박 정권 들어서 경제 정책이 완전 실패를 하죠. 뭐 제대로 한 게 사실 없어요.
땅이나 파고 4대강 건설이나 하고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곳에 그냥 돈만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언제? 2003년, 2013년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죠. 뭐 아시다시피 촛불로 무너진 이 정부는 말 그대로 무능과 부패로 얼룩졌죠. 무능. 말 그대로 무능이에요. 무능. 부패.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경제가 실속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완전 경제 실패.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의 무능.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정부가 딱 나서서 비전을 제시하고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정,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기업들은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자, 글로벌화로 뭐예요? 경제 환경은 어떻게? 그 불확실성은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지금 사실 커졌죠. 증대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 무능, 정책 실패와 정책 무능,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증대.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실패, 정책 실패와 무능, 불확실성의 증대. 이로 인해서 어떻게? 투자는, 투자는 증가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장래에 대한 기대를 저하시키면서 이러한 요인들이죠.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장래에 대한 기대를 저하시키면서 투자의 증가를 막고 있다라는 거죠. 투자의 증가를.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투자의 그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고정 투자 현황인데 왼쪽은 그 명목적인 투자의 통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지식 재산물 투자. 오른쪽은 투자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을 보시면은 총 고정 투자는 명목적으로 봤을 때 총 고정 투자는 요게 총 고정 투자인데 뭐 상승을 해 왔어요. 명목적으로 보시면은. 그리고 건설 투자는 97년 이후에 사실 정체되어 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도 요게 중요한데 사실은 설비 투자도 명목적으로 봤을 때 증가했고 지식 재생산물 투자도 이렇게 증가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투자율입니다. 투자율은 GDP에서 소비 대신에 그 미래의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그 비율을 나타냅니다. 투입된 것을 나타내요. 근데 요게 크다면은 어떻게? 장래에 생산이 증가하고 국내 성장률이 커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총 고정 투자율을 보시면은 97년 이후에 뚝 떨어졌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게 감소해 와서 최근에 총 고정 투자율은 GDP 중에서 한 30%밖에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 건설 투자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97년 이후에 감소 경향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비 투자율인데 설비 이게 상당히 낮아요. 사실은 보시면은 97년 이전까지는 한 10%, 그러니까 GDP 중에서 한 10%는 설비 투자, 설비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에 투자가 됐는데 97년 이후에 뚝 떨어졌다가 IMF 위기에 뚝 떨어졌다가 회복했다가 실제적으로 10% 이하로 떨어져서 이게 정체되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GDP 중에서 겨우 9% 정도밖에 투자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다행인 것은 요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요거는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걸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투자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해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요. 못해왔고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소비도 소득도
크게 증가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니까, 크게 증가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소비가 크게 증가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면 당연히 생산이 증가하지 못하겠죠. 그 악순환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 설비 투자율이 아주 낮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비 투자의 그 추이를 한번 볼게요. 퍼센트입니다. 증가율.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빨간 게 여기 총 설비 투자 증가율입니다. 보시면은, 2000,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했다가 하락했다, 약간 상승했다, 하락. 어째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9년 이후에 하락 추세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뭐 아주 0에 가까운 게.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요 제조업, 뭐 건설도 사실 요 건설도 보면은 아주 그 증가율이 낮지만 특히 중요한 요 제조업을 한번 보세요. 검게 표시한 거.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 어떻게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2014년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라는 거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어떻게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를 2008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설비 투자는 감소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증가율이 정체 내지 감소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가동률입니다. 제조업 가동률. 당연히 여기서도 우리가 그 생산이 경제의 그 침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80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는 보시면은 IMF 위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제조업 가동률이 70%에서 시작해서 80까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설비는 한 20%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해 와서 현재는 몇 퍼센트? 이게 뭐예요? 70% 정도. 그러니까 설비의 30%가 놀고 있다는 얘기죠. 가동률이 요게 점점점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해야 요게 이렇게 회복할 텐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응? 그런데 놀고 있는 설비가 한 30% 된다는 얘기예요. 30%. 이와 같이 우리가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니까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이 이와 같이 9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액 증가율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내수는 문제가 있지만 외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어요. 불황의 원인은 외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앞에서. 그리고 내수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외수도 사실은 문제가 없지만 통계상으로 문제가 없지만은 그 기여도가 국내 총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점점점 하락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흑자예요. 흑자니까 흑자는 어쨌든 국내 총 생산에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기여도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수출액과 요 수출액이죠. 요 파란색이 수출액인데 파란색 점선이 2003년까지만 해도 꽤 컸습니다. 이게 증가율이 엄청나요. 증가율이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2008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에 회복했다가 워낙 떨어지니까 이게 회복을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증가율이 수출액도 마찬가지고 수입액도 마찬가지예요. 흑자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뚝 떨어지죠. 이렇게 2016년까지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떨어집니다. 2019년, 16년에 있다. 그 박근혜 정부 때는 보시면은
막 수입도 뚝 떨어지니까 어쨌든 흑자는 흑자였지만은 이와 같이 증가율이 완전 정체에 아주 크게 떨어진 거죠. 어, 수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2010년 이후에 보면은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다 같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IMF 위기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봐도 흐름으로 추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수출입액 증가율은 하락 경향이다, 하락 트렌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도 즉 순수출도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역전되면은 내수가 문제가 되는데 외수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은 정말 큰일이죠. 어, 회복할 수가 없겠죠.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점점점. 어쨌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수출이 즉 순수출이 국내 총 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안하다는 것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설비 수준입니다. 투자가 증가하려면 현재의 요 설비 수준인데 투자 이론에서 설비 수준이죠. 설비 수준. 그러니까 현재의 설비 수준이 낮으면은 뭐예요? 낮으면 투자가 증가하는 거죠. 이게 투자 이론에서. 현재의 설비 수준이 아주 낮아서 그러면 앞으로의 생산에 대비할 수가 없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생산에 대비하려면은 설비 수준이 낮을 때 앞으로의 생산에 대비하려면은 투자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겠죠.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어때요? 국내의 생산 비용은 증가합니다. 뭐예요? 어, 생산 비용, 즉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생산의 거점을 어디로 옮겨요? 해외로 옮기고 있죠. 중국 그리고 동남아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아세안 지역 특히 그 중에서도 베트남으로 대부분이 설비를 크게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수준을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설비 수준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현재 기업이 어떻게 해외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특히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추세예요. 국내에서 생산하기는 임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떻게 설비를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점점 해외로 옮기고 있죠. 이런 추세입니다. 뭐 낮고 설비 수준의 낮고 높고를 떠나서 지금 어떻게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설비 가동이 정지하거나 혹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죠. 가동이 정지하면 설비 가동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그 결과 어때요? 그에 알맞는 노동자도 필요 없게 되죠. 그에 해외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하기 전에 사용했던 노동자도 필요 없게 되죠. 그러면 이른바 뭐가요? 정리해고죠. 정리해고. 실제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져 왔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가 어떻게 증가하지 않겠죠. 당연히. 자, 어때요? 이로 인해서 투자의 자립적 회복을 방해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투자의 자립적 회복을 방해해 왔다. 자, 이와 같이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투자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떨어져도 사실은 소비가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기타 다른 생산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투자는 증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외로 공장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해외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러한 요인들이 투자의 자립적 회복을 방해해 왔다. 즉 투자의 자립적 회복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투자의 양극화입니다. 자, 소비의 양극화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투자의 양극화도 문제입니다. 이게 투자 이론에서. 투자의 양극화. 투자의 양극화예요, 이거는. 자, 외수. 자, 수출이 증가해요.
그래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투자는 증가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사실은 중소기업이죠. 근데 이 대기업의 투자는 증가해 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 설비 투자, 즉 대기업에서의 이 설비 투자는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 설비 투자는 어떤형? 고용 증가형이 아니에요. 투자를 해도 고용이 필요 없어요. 뭐예요? 실업 유발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한국은행의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그 자료를 확인을 하면은 자, 수출이 10억 원 증가할 때마다 자, 10억 원, 수출이 10억 원 증가할 때마다 유발되는 일자리 수가 어떻게 줄어들었느냐 보시면은 90년도에 약 46명이 필요했어요. 근데 95년에 들어서 5년 후에 25명이 줄어들었고요. 자, 2000년도에 15명으로 줄어듭니다. 10억 원 수출하는데 10억 원 수출이 그 10억 원의 수출이 그 10억 원이라는 금액에 해당하는 수출이 증가할 때 필요로 하는 인원은 보세요.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최근에는 1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시면 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66%나 필요로 하는 인원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 한국의 전체 수출의 39.5%를 차지하고 있는 IT 분야에서의 요 10억 원 생산하는데 어떻게 필요로 하는 고용 인원은 3.6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4명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IT 분야에서 10억 원을 생산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인원은 3명 내지 4명. 그리고 BIT 분야에서도 보면은 10억 원을 생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인원은 9명, 9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습니까? 수출이 잘 돼요. 어쨌든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니까 수출이 잘 되더라도 어떻게? 고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수출의 고용 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자,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소득은 증가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니까 소비는 떨어지고. 자, 볼게요. 취업 유발 개수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가 크게 정체되어 왔는데 그러한 투자조차도 대기업에서 이루어진 투자조차도 보시면은 여기서 먼저 이 취업 유발 기수라는 것은 그 의미를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써놨어요, 밑에. 취업 유발 기수라는 것은 10억 원의 수요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접적인 노동력과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 인원을 합한 숫자예요. 즉,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원 수요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죠, 인원. 필요한 취업 인원이에요. 그다음에 고용 유발 개수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임금 근로자만 고려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5년 자 10억 원 고용 유발과 취업 유발과 고용 유발인데 10억 원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게 2005년에 16명 그 다음에 고용 유발은 1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점점점 하락해서 2013년도에 보시면은 10억 원 생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인원은 취업 유발은 13명. 그 다음에 8.8명 정도밖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고용 효과는. 10억 원 생산하는데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취업은 감소해 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거 좀 자세하게 업종별로 본 건데 보시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 11년도에 1.7명밖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10억 원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 제조업 전체로면 2명, 2011년도에. 지역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1.8명이에요. 2.8명.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감소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크게 2000년, 2011년, 10년 사이에 필요로 하는 인원, 취업자 수죠. 이렇게 감소를 해옵니다.
반도체 3명, 2000년도에 3명 필요했어요. 10억 원 산출하는데. 근데 1.85명으로 감소해 왔고요. 그래프로 표시한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의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000년에서 2011년 요 사이에 크게 감소해 왔고요. 이 점이 2000년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히스토그램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2011년입니다. 이와 같이 조립금속에서도 보시면 크게 필요로 하는 인원이, 그 다음에 일반 기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상, 음향, 통신 등 IT에서도 보면 이렇게 크게 필요로 하는 인원이, 그 취업자 수가, 필요로 하는 취업자 수가 감소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크게 감소해 옵니다. 서비스업도. 특히 이와 같이. 그 다음에 고용계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감소해 왔고요. 이렇게. 산업별 고용 유발 계수 요 그래프 가지고 볼게요. 이거 의류 같은 경우도 크게 20명 필요했는데 10억 원 생산하는데 산출하는데 20명 필요했는데 이제 10명밖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죽 신발 같은 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조립금속도 이렇게 한 15명 정도 필요했는데 지금은 10명도 필요 없어요. 섬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죠. 이것도 지금은 10명도 필요 없습니다. 겨우 한 7명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그렇고요. 서비스업도 보시면은 이 사회복지나 시설 관리는 증가했지만은 그 외에 기타는 보시면은 도소매라던가, 그 다음에 이 도소매라던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서비스업, 그 다음에 의료 보건, 뭐 공공행정도 크게 감소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특히 교육도 그렇고요. 교육도 그렇고. 이 두 개 빼고는. 그 다음에 가계 부채 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계 부담이 커서 사용할 돈이 없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했는데 거기다 가계 부담까지 커지니까 사용할 돈이 없어서 어떻게 소비가 증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계 부채 현황을 보시면은 가계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자, 부채가 증가하니까 가계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즉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가계의 유동성.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소비 당연히 둔화되겠죠. 소비가. 2017년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여러분이 조사하시면 되겠지만은 가계의 빚은 GDP의 약 80%로 1300조 원을 넘었었어요. 2017년 말에. 지금 1400조 원 넘었겠죠. 그래서 보시면 2000년 1년에 276조 원에 불과했는데 이게 17년 말에는 1300조. 1300조.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죠. 쓸 돈이. 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2008년까지 총 수요를 환기하려는 금융정책은 기대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인플레를 경계해서 이자율 상승을 허용한 적도 있어요.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약간 상승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 시행이 어려웠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 이후에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국민이 돈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즉 소득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그러면은 경기를 부양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이 있었는데 이 정부 지출을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정부 지출.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재정정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금융정책도 필요하죠. 이자율을 내리거나 함으로써 투자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금융정책도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보면 우리나라는 이 재정 적자에 대한, 재정 적자죠. 재정을 지출을 많이 하다 보면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니까 이 적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재정 적자에 대해서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경계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앞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그 세계의 그 공황
대공황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는 크지 않아요. 사실은 낮아요.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40%도 안 돼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이제 40%가 넘어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선진국 OECD의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지출에 대한 재정 적자에 대한 그 경계, 필요 이상의 경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더 지출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 특히, 어, 과감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지출하지 않고 찔끔찔끔 지출하다 보면은 그 효과를 사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어요. 재정 정책을 어느 정도 이명박 정부 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필요한데 지출하지 않았어요. 필요한데. 어디에? 지출이 어디? 4대강과 같은 4대강 사업. 사실 이 필요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엄청나게 쏟아 부은 거죠. 거기에 쏟아 부었던 이 돈을 차라리 교육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생산적인 곳에 쏟아 부었다면은 오히려 그 효과가 박근혜 정부 때 이게 그 효과가 발휘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4대강과 같은 이 비생산적인 부분에 엄청 쏟아부은 거죠. 이 비생산적인 부분에 이 편중되게 쏟아부은 거예요. 지출이. 편중된 지출. 이런 것들이죠.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것보다는 뭐예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과 같은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출, 교육 혹은 새로운 서비스죠. 서비스 등등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렸더라면 그 효과를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비생산적인 곳에 엄청 쏟아붓죠.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특히 그 무능한 정부의 박근혜 정부 때 그런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거고요. 그게 지금까지 사실 이어져 왔어요. 자, 제대로 된 재정 지출을 못한 거죠.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완전 헤맸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쏟아부으려고 했는데 어땠어요? 지금까지 야당이 추가 예산 추가하려는데 계속 발목 맞춰가지고 반대만 해왔어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으니까 이제 겨우 어떻게 예산을 지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3장 한국 경제에 대한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교실에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고요. 코로나 어쨌든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실에서 뵀으면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